미국과 이란이 다음 달 말까지 휴전할 확률, 지금 해외 사이트에 70% 안팎이라는 숫자가 떠 있습니다. 전쟁이 곧 멈춘다는 얘기죠. 근데 그 화면을 확대해보면 이 제목 끝에 괄호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 괄호를 읽어보는 순간 숫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같은 사이트에서 돈이 가장 몰린 화면에서는 이 정반대 방향이 질문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화면이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왜 XRP의 지난 6달 기록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지 하나씩 열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정리드려 볼게요. 미국이 이달 들어가지고 2주일 가까이 거의 매일 밤 이란을 공습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 그 공습이 멈췄고요. 오만이라는 나라가 중간에 서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 트럼프 측에서는 지난 24일 기재단 행사 연설에서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가짜뉴스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여기까지는 보도에 나온 내용들인데 시장이 지금 휴전 쪽에 무게를 싣는 것도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70%가 정확히 무엇에 걸린 70%냐는 겁니다. 이 숫자가 떠있는 것은 폴리마켓,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진짜 돈을 걸고 마치는 해외 도박 사이트죠. 이 채널에서 몇 번 보여드렸었는데 그 휴전 화면의 정식적인 이름 끝에 붙은 괄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주간의 멈춤, 그러니까 이 70%는 전쟁이 끝난다에 걸린 돈이 아닙니다. 딱 2주 정도를 쉬어간다, 여기에 걸린 돈들인데요. 참고로 이 숫자는 지금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불과 얼마 전에는 40%대까지 내려갔다가 공습 멈추고 나서 협상 소식이 나오니까 지금 수준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건 그 옆에 있는 화면이에요. 이 며칠 전 보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이트에 이란 관련된 화면 중에 돈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질문은 이래요. 미국이 2027년이 되기 전에 이란을 침공을 할 것인가? 여기에도 70%가 찍혀 있었습니다. 걸린 돈만 우리 돈으로 약 670억, 멈춘다에 70, 쳐들어간다에 70, 앞뒤가 안 맞아 보이죠. 근데 이 둘은 모순이 아닙니다. 2주를 쉬고 나서 다시 싸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건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은 평화가 아니라 잠깐 쉬는 시간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거는 시장 참가자들의 판단이지 정해진 미래가 아니에요. 그럼 이 시끄러운 전쟁 이야기가 리플 XRP랑 무슨 상관일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본론인데요. 전쟁이 멈추네 마네 이러면서 시끄러웠던 이 6달 동안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은 곳에서 조용히 다른 숫자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실물 자산 이야기이고 진짜 세상에 있는 자산들, 그러니까 채권이나 건물, 전기 같은 것들을 블록체인 장부 위에 올려서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것들을 실물 자산 토큰, 영어로 RWA라고 부르는데요. 이 분야만 전문적으로 집계하는 RWA.XYZ라는 해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근에 6달 동안 어느 장부에 새 돈이 가장 많이 들어왔는지를 집계를 했고 해외 매체들이 이걸 일제히 전달을 했는데요. 값이 고정되도록 만든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은 뺀 기준입니다. 1위가 BNB 체인 4조 5천억 원, 그리고 2위가 XRP 장부입니다. 3조 9천억 정도 수준인데 3위는 스텔라로서 약 3조 1천억, 솔라나가 2조 4천억으로 4위입니다. 그럼 다들 떠올리실 이더리움은 어떨까요? 새로 들어온 돈만 봤을 때는 6,300억, XRP 장부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겹만 더 들어가 보면 더 흥미로운 게 보이는데요. 이 새 돈 말고 지금까지 쌓아둔 전체 금액의 순위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 표의 1등과 2위는 캔텐과 프로비넌스입니다.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일반 개인들보다도 금융회사들 위주로 쓰이는 장부들이고 이더리움은 그 다음이에요. XRP 장부는 이번 유입 덕분에 전체 금액 약 6조 5천억, 전 세계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리자면요. 쌓아둔 돈의 순위에서는 아직까지 저 위에 이름들이 앞서 있는데 지난 6달 동안 새 돈의 순위에서는 BNB, XRP, 스텔라 이 세 가지가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3조 원이 넘는 새 돈을 받은 장부는 전 세계에 딱 이 3개뿐입니다. 여기까지는 이 두 화면에 찍혀있는 숫자를 확대해서 보여드린 것뿐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달력을 한번 겹쳐서 보면은 이 새 돈이 들어온 최근의 6달이면은 1월 말부터 7월 말까지죠. 3월 달에 호르무즈 해협 막혔고요. 봄에는 휴전이 다시 이루어졌다 깨졌고요. 이달에는 거의 매일 밤 공습이 이어진 바로 그 6달입니다. 이 실제 포탄과 미사일들이 오고 가던 기간들과 돈이 들어오던 기간이 정확히 같았다는 얘기인 건데 전쟁 뉴스가 이 돈의 흐름을 막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결국에 이 전쟁 뉴스가 나오는 바로 그 동네, 중동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요. 두바이 정부에서 부동산 등기를 담당하는 기관이 집문서를 XRP 장부 위에 토큰으로 올리는 사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민간 회사가 아니라 정부 기관이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들인데 작년에 시작을 했고 올해 2월 달에는 2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건물 10개, 약 75억 원 규모 조각 소유권에 토큰 780만 개로 만들었고 이제는 매수한 사람들끼리 되파는 거래까지도 열렸습니다.
토큰 보건은 리플이 맡고 있고요. 두바이의 목표는 2033년까지 24조 원, 그러니까 자기 도시 부동산 거래의 7%를 이 방식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 참여 최소 금액은 약 80만 원부터인데 아직은 현재 신분증이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지금 두 장면이 이렇게 겹치죠. 한쪽 화면에서는 중동에서 전쟁이 멈출 확률이 올라가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 중동의 정부기관이 XRP 장부를 골라서 실물 사업들을 돌리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 들어보면 XRP를 들고 계신 분들은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2위라는 숫자의 속을 들여다보면요. XRP 장부의 실물 자산 전체 약 6조 5천억 가운데서 절반이 넘는 약 3조 3천억 정도가 전기 관련 토큰 한 종목입니다. 근데 이 토큰을 들고 있는 지갑이 19개, 그 중에 실제로 활발히 움직인 주소는 사실상 한 개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집계 사이트는 숫자를 두 칸으로 나눠서 적어요. 장부에 올려두기만 한 금액이 6조 원, 실제 투자자들 지갑까지 건너간 금액은 4,800억입니다. 이 차이가 상당히 크죠. 전 세계 전체 실물자산 토큰 시장은 약 620조 원 규모인데 거기서 XRP 장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1% 정도입니다. 한 개만 더 짚어드려보자면요. 새 돈이 3조 9천억이 들어온 이 6달 동안 XRP 가격은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XRP는 연초보다 한참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 장부에 돈이 들어오는 것과 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 자동으로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들을 이 6달이 그대로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숫자들을 전부 다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저는 여기서 다가오는 8월 말을 오늘 본 두 가지 화면에 답이 같이 나오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휴전 화면의 마감일이 8월 31일이고 실물자산 쪽도 그맘되면 다음 반년치 집계로 넘어가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는 근거는 총 3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습이 실제로 멈췄고요. 중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휴전 확률이 40%대에서 지금 수준까지 올라온 것들이 바로 그 사건들 때문이라는 거. 두 번째로 새 돈 세계 2위는 이 집계로 확인된 사실이고요. 두바이처럼 정부가 직접 움직이는 실물 사업이 이미 돌아가고 있다는 거. 이 세 번째로 이건 제 해석이지만요. 이런 돈들은 계약서를 쓰고 발행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는 돈들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 들락거리는 돈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월 말에 2주간의 멈춤이 실제로 지켜지게 되면서 국제 기름값이 안정되는 그림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실물자산 유입이 전기 토큰 한 종목 바깥으로 실제 투자자 지갑 쪽으로 넓어지는 그림까지 이 둘이 같이 확인만 되어준다면요. 올해 4분기는 중동 위험이 거치는 흐름이랑 또 실물자산이 쌓이는 흐름들이 겹치는 구간이 될 거고, XRP가 바로 그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자리에 서 있는 유력한 후보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켜볼 거는 총 3가지예요. 이 8월 30일을 그 화면에 찍히는 최종 숫자랑 그 주의 국제 기름값, 그리고 XRP 장부에서 실제 투자자 지갑까지 건너간 금액이 4,800억대를 벗어나는지, 그리고 두바이 사업의 다음 단계의 발표가 나오는지, 지금 시장이 매긴 70%는요. 평화가 아니라 2주짜리 멈춤에 붙은 숫자였다는 겁니다. 그 전쟁의 6달 동안 XRP 장부에는 3조 9천억 정도 실물 자산이 새로 들어와서 전 세계 2위에 올랐고요. 다만 그 절반 정도가 한 종목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 진짜 배기 확인은 8월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이어질 질문 하나 남기고 마칠게요. 이 8월 31일 밤 휴전 화면의 최종 숫자랑 XRP 장부의 반년 집계,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먼저 우리에게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 클래리티법 통과 전망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최근 소식인데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되는 문화는요. 지난주에 공개됐던 그 통합 초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상원의 두 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하나로 합쳤고요. 또 윤리조항을 넣은 그 초안 그대로입니다. 새 수정안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조금 이상하죠. 이 문안도 그대로인데 대체 뭐가 새 소식이라고 이렇게까지도 퍼지고 있을까요? 그 정답은 문안이 아니라 날짜에 있었습니다. 이 글에 처음으로 요일 단위 시간표가 적혀 있었는데 그 시간표를 읽기 전에 딱 한 줄만 짚고 가자면요. 지금 클래리티법은 코인을 미국의 어느 정보기관이 어떤 규칙으로 관리해야 할지 정하는 법안이죠. 미국의 국회는 하원과 상원 둘로 나뉘는데요. 하원은 작년에 이미 통과시켰고 이제 미국 상원 차례입니다. 이 상원은 의원이 지금 100명이고요. 이 법안이 끝까지 가려면 대략 5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먼저 진행 동의라는 안건이 제출되어야 되겠죠. 이 법안을 이제 본회의에서 다루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리는 첫 번째 안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냈다고 바로 표결이 아니에요. 낸 지 이틀째 되는 날 1시간이 지나야지 표결할 수 있다는 대기 규칙이 있기 때문에 미국 의회 절차를 정리하는 단체의 자료를 원문이 인용해가지고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로 그 진행 동의가 100명 중에 60명의 찬성을 받아야 돼요. 지금 여당 의석만으로는 60명이 못 미치기 때문에 민주당 일부가 함께 손을 들어야지 넘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네 번째로 뒤에 가가지고 토론을 끝내고 표결로 가자는 안건이 또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60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마지막 찬반 표결이에요. 그럼 이 다섯 단계에 대해서 원문은 어떤 날짜를 붙여놨을까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인 진행 동의는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고, 이 업계 사정에 밝은 주지원 2명이 같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원문은 밝혔습니다. 수요일까지만 제출되면은 상원이 여름 동안 자리를 비우기 전에 마지막 날, 다음 주 금요일, 이 8월 7일 전에 최종 표결까지 갈 시간이 아직까지 된다는 계산도 함께 적혀 있었는데요. 그리고 60명짜리 표결들은 다음 주, 그러니까 8월 3일에 있는 주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X에 퍼진 다음 주 표결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이 대목에서 나왔다라는 건데, 근데 원문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었어요. 이 시간표가 지켜지려면 미국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윤리조항 합의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쯤에 결과를 알게 되는 날짜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소식의 정체는 표결 날짜 뉴스가 아니라 마감 날짜 뉴스라는 겁니다. X에 퍼진 요약본은 8월 3일 주 표결이라는 결론만 떼어갔고요. 근데 방금 보신 대로 원문의 구조는 다릅니다. 이번 주 안에 진행 동의가 나오고 또 이번 주 목요일까지 윤리 합의가 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다음 주 표결이 성립한다는 조건 달린 시간표인데, 이 조건 두 가지가 전부 이번 주에 걸려 있습니다. 한 개라도 어긋나면은 원문 논리 그대로 이 시간표는 무너질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진짜 승부는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가 가장 핵심이고 이번 주에 먼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답은 정확히 언제 나올까요? 이게 두 번째 이야기인데, 진행 동의가 60표를 받으면 법안이 살아있고 합의에 가까워졌다는 뜻이라고 취지원은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그 뒤에 표결될까지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말도 원문에 같이 붙어 있는데요. 그래도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상원 100명의 찬반이 숫자로 처음 공개되는 순간이 바로 이 표결이고,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8월 첫 번째 주가 승부처다라고 말씀드려 왔었는데 그 일정이 요일 단위로 좁혀진 문서가 처음 나온 셈이겠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이 미국의 월요일 회의는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 열렸는데요. 이 원고를 쓰는 지금까지 진행 동의가 제출됐다는 공식적인 소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상 안에 남은 날은 미국 화요일,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인데요. 늦어도 미국 수요일까지가 원문이 말한 마지노선이고, 그리고 이 시간표에서는 조금 뜻밖의 이름 하나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문은 남은 기간에 상원이 처리해야 될 다른 안건들도 나열을 했습니다. 이 러시아랑 이란에 대한 제재 법안, 그리고 인사 임명 표결들입니다. 그 임명 명단에 제이 클레이트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2020년 12월 리플에 소송을 걸었던 바로 그 시절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오래 보신 분들께서 익숙한 이름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건 그 이름이 지금 놓인 위치입니다. 그가 이번에 국가정보국장 후보로서 인준 표결을 기다리고 있고, 그 표결이 클래리티법과 같은 남은 기간에 본회의 시간을 나눴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5년 반 전에 리플을 제소했던 사람의 인사표결이 지금 코인 법원과 시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인준 표결이 며칠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한데,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간표는 어디까지나 이 취재원들의 전언이죠. 미국 상원의 공식 일정표에 올라와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공식 일정 등재 여부를 확인 항목으로 걸어뒀었는데 그 항목들이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았었습니다. 윤리조항도 마찬가지죠. 지금 초안의 윤리조항은 백악관과는 합의가 됐지만요. 미국의 상원 민주당과는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았다라고 원문은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민주당의 워런 의원 측에서는 이 법안이 상원에 오는 즉시 폐기돼야 된다, 이렇게 강경한 성명까지도 낸 상황인데, 민주당 의원 7명이 함께 지금 문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낸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렸었고, 그래서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펀치볼 뉴스 측에서는요, 이 공화당 안에서도 문안에 다른 목소리가 있다라고 보도했었고, 협상을 이끄는 쪽 소식으로는 법안을 주도해왔던 루미스 의원 측에서 주말에도 합의를 이어간다, 이렇게 코인데스크 측에서 보도를 냈습니다. 공화당이 물러서기 어려운 지점으로는 이 주 법무장관의 소송 권한 문제를 꼽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 수요일 밤까지 진행 동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목요일까지 윤리 합의 소식이 없거나 결렬이 공식화되는 경우, 진행 동의가 제출되고도 60명을 채우지 못한다거나 표결이 없이 미뤄지는 경우들, 이 클래리티법 조기 통과가 물 건너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는 이번 주 두 마감, 그러니까 진행 동의 제출과 목요일 윤리 합의가 둘 다 지켜지면서 이 다음 주에 60명짜리 표결 두 번을 거쳐가지고 8월 7일 전에 최종 표결까지 가는 경로가 처음으로 날짜 적힌 계획으로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근거는 세 가지인데요. 먼저 진행 동의 시점에 대해서 취재원 2명의 말이 월요일과 화요일로 일치했었고, 수요일이라는 마지막 한계선 계산까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계획 자체가 요일 단위까지도 내려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 두 번째로 협상 상태가 사실상 민주당 한쪽으로 좁혀졌죠. 백악관 합의는 끝났고요. 남은 건 상원 민주당만 남았습니다.
법안을 이끌고 있는 의원이 주말에도 합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마감 그 자체에 압박감이 있습니다. 여름 휴회 전이라는 마감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도구라는 업계 관계자의 말이 원문에 실려있는 상황이고, 상원의 원내대표 측에서도 휴회 전에 이 법안을 시작하고 싶다, 이런 뜻을 밝혀왔습니다. 반대로 이번 마감을 넘기게 된다, 그럼 9월에 다시 처음부터 시도하는 구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주가 거의 막바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되겠어요. 미국 월요일과 화요일, 늦어도 수요일에 본회의 기록에 진행 동의가 올라올 수 있는지, 미국 목요일까지 윤리 합의 발표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번 일정이 상원 공식 일정표에 실제로 올라가는지, 이 마지막 항목은 지난 영상에서 걸어둔 숙제가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진행 동의 제출과 미국 목요일까지의 윤리 합의들, 이 두 개고 둘 다 이번 주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지켜지게 된다면 8월 7일 전 최종 표결 경로가 처음으로 성립될 거고요. 여기서 한 개라도 어긋난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9월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번 주 두 마감 중에 먼저 결과가 나오는 쪽은 과연 어디가 될 수 있을지, 진행동의 제출일지, 윤리조항 합의일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진행동의 안건들 실제로 상원 기록에 뜨는 순간 그 화면들 그대로 또 빠른 속보로서 다음 영상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0.02%, 이 숫자 하나만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928년부터니까 거의 100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의 성적을 전부 모아서 계산을 했는데요. 여기서 나온 숫자입니다. 1년 12달 가운데 딱 3달, 8월달하고 9월달하고 10월달, 이 석 달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02%입니다. 사실상 제로에 수렴하는 상황이죠. 근데 이상합니다. 이 평균이 제로라면은 그냥 조용한 석 달이어야 될 텐데, 미국에서 손꼽히기에 대형 은행들이 이 석 달을 두고 1년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기간이다,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리고 그 석 달이 바로 이번 주말 8월 1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리플 XRP 가격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경제 매체 시킹 알파 측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미국의 대형 은행이 있죠. 여기 소속의 폴 치아나라는 분석가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내용은요, 지난 1928년 이후의 통계를 봤을 때 8월, 9월, 10월 이렇게 세 달 정도가 1년 중에 미국 주식이 가장 약한 석 달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평균 수익률을 내보니까 마이너스 0.02%였습니다. 그리고 이 석 달 동안에는 주식보다는 달러, 미국채, 금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적을 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보도에 나온 내용이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생기죠. 평균이 마이너스 0.02라면 사실상 본전이죠. 100년을 모아봤는데 본전이다?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왜 가장 조심하라고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같은 보도의 숫자가 하나 더 나옵니다. 이 석 달 동안 주가가 오른 해의 비율들이 55%, 그러니까 100년 가까운 기간 중에 절반이 조금 넘는 해에는 오히려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도 평균이 제로 근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를 때 오른 폭보다도 떨어질 때 떨어진 폭이 훨씬 더 컸다는 뜻이겠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8월부터 10월달은 무조건 떨어지는 석 달이 아니라 오르든 떨어지든 한번 움직였을 때 그게 크게 움직이는 변동성의 석 달이라는 겁니다. 이 방향성은 거의 반반이었는데요. 흔들리는 폭이 1년 중에 가장 큰 달이라는 겁니다. 이 미국 월가가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는 반드시 떨어져서가 아니라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이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게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보면 그래도 보고서 한번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보자면요, 올해 4월달 경제매체 벤진가 보도에 같은 분석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한 말이 바로 이건데, 5월달에 팔고 떠나라는 주식시장이 오른된 말이 있는데, 통계를 보면 그 말은 틀렸다. 진짜 약한 구간은 5월이 아니라 8월달부터 10월달이다. 그러니까 팔 거면 8월에 팔고 할로윈데이, 그러니까 10월 말에 다시 사라. 그러면서 이런 숫자도 붙였습니다. 1928년 이후로 석 달씩 묶어서 계산해 봤을 때 평균이 마이너스인 묶음은요, 8월달, 9월달, 10월달 이거 하나뿐이다. 반대로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평균 플러스 5.2%로서 1년 중에 가장 강력한 구간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6월 말에도 이 분석가가 3분기에 조정이 올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는 전언이 있는데요. 다만 이 6월달 보고서는 제가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2차 매체를 거쳐서 전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집계도 함께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1962년 이후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해, 이때는 한 해 동안의 최대 하락폭이 평균 17%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가 바로 그 중간 선거가 있는 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림이 이렇게 완성됩니다. 4월 달에 한 번, 6월 말에 한 번, 7월에 또 한 번,
같은 사람이 같은 방향의 경고를 석 달에 걸쳐가지고 3번 반복했다라는 거고, 갑자기 튀어나온 긴급 경고가 아니라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 일관성 때문에 이 보고서를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나오고 마는 자극적인 경고보다도 석 달 동안 내용이 안 바뀌는 경고가 더 믿을만 하니까요. 그리고 균형을 위해서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 분석가는 미국 주식의 긴 상승 흐름 자체가 끝났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 석 달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7월달 이 기코 보도를 보면요. 같은 사람이 금에 대해서도 8월, 9월까지는 값이 눌릴 수 있다고 봤었고, 그러니까 주식 다 팔고 도망가란 얘기가 아니라 이 석 달 동안 어느 자산이 상대적으로 덜 힘드냐, 그 정도의 비교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은행 보고서하고 이 차트가 무슨 상관일까요? 여기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핵심 부분이 나오는데요. XRP가 역사에서 크게 폭등한 적이 3번 있습니다. 먼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이때 사상 최고가를 찍었죠. 이 두 번째 2020년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고 한 달 동안 170%가 올랐습니다. 세 번째 2024년 11월, 역시 미국 대선 직후였고요. 그 당시 보도 집계로 한 달 만에 360에서 4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환율로 바꾸면은 700원대였던 코인이 4,000원을 넘어갔다라는 거죠. 시가총액은 약 45조 원에서 230조 원으로 불어났고요. 이 세 번의 공통점이 조금 보이시나요? 전부 다 11월 이후에 시작이 됐다라는 거. 12월, 11월, 1월, 그리고 아까 그 은행 통계에서 100년치 데이터로 1년 중에 가장 강력한 구간이 언제로부터라고 말씀드렸죠. 11월부터입니다. 가장 약하다는 석 달이 끝난 직후부터가 통계상 가장 강력한 구간이고, XRP의 큰 폭등 3번이 전부 다 그 구간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달에는 미국 중간 선거까지도 있습니다. 2020년과 2024년의 폭등이 둘 다 미국 선거 직후였다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날짜가 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상승한 건 아니었어요. 또 똑같은 11월, 12월 구간에 XRP가 역사에서 최악의 사건도 있었죠. 2020년 11월. 170% 상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바로 다음 달인 12월에는 미국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가격이 폭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1월 이후는 무조건 오르는 계절이 아니라요. 좋은 쪽이 됐든 나쁜 쪽이 됐든 큰일이 몰렸던 기간이다. 이렇게 읽어보시는 게 정확하겠고, 8월부터 10월까지 미국 주식은 방향성 없이 크게 출렁이고요. 그 출렁임 속에서 XRP가 1620원 라인을 다시 한번 탈환하게 된다면은 1760원, 그 다음 1970원 라인까지 회복을 시도한다. 이거 진짜 중요한 구간은 11월 이후에 올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XRP가 5월 말부터 이어지던 내림 추세선을 이미 위로 넘은 상황이고요. 일단은 방향성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 자체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경고를 낸 분석가 본인조차도 긴 상승 흐름이 끝났다고는 하지 않았었고, 100년 통계에서 봤을 때 11월부터는 가장 강력한 구간입니다. 약한 석 달을 버티기만 한다면은 그 다음 구간의 통계는 오히려 유리한 쪽으로 펼쳐질 거라는 거죠. 게다가 XRP는 미국 주식하고 완전히 똑같이 움직이는 자산이 아닙니다. 규제나 기관 쪽에서 XRP만의 일정이 따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흔들려도 따로 갈 여지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 8월부터 10월은 평균은 제로에 가깝지만요. 흔들리는 폭이 1년 중에 가장 큰 석 달이고, 가장 강력한 구간은 11월부터였습니다. XRP는 바닥에 3개짜리 모양을 만들고 내림 추세선을 넘어섰지만, 이번 주에 1620원을 다시 탈환을 하느냐,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XRP의 큰 폭등 3번은 전부 다 11월 이후에 나왔고요. 올해 11월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있지만 같은 기간에 소송 급락도 있었다는 사실까지가 한 세트로 보시면 되겠고,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과연 올해 11월달 XRP의 네 번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20년 12월처럼 반대의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들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8월 첫 주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출발하는지 확인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굴리는 회사 블랙록까지도 나서서 미국 코인 법안에 찬성한다는 설명을 냈습니다. 이 지지 선언만 놓고 보면 역대 최대 규모인데, 근데 같은 시간 돈을 걸고 결과를 맞히는 해외 예측 사이트에서는요, 이 클래리티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확률이 78%에서 38%까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계하는 곳에 따라서는 33% 통과 확률까지도 보는 데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클래리티법에 대한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지지세가 커지고 있는데, 확률은 오히려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는 거. 앞뒤가 안 맞죠. 오늘은 이 이상한 상황들이 왜 생겼는지 숫자를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리플이나 비트코인 들고 계신 분들은 오래전에 이 법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에서 코인을 사고 팔 때 누가 감독하고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는지를 정해주는 법, 바로 클래리티법인데요. 그 법의 올해 통과 확률이 반년 만에 절반 아래로 꺾였다라는 거고, 이 확률이 왜 무너졌는지를 아시려면은 먼저 이번 주에 뭐가 걸려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미국 매체 크립토인 아메리카 보도에 따르면요, 공화당은 이번 주 안에 이 법안의 절차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고, 이 절차 표결이라는 게 뭐냐?
법안 내용의 최종 찬반에 묻기 전에 이 법안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해보자 이렇게 동의하는지부터 표를 던져보는 첫 번째 투표입니다. 미국의 상원은 의원이 100명인데요. 이 법을 최종 통과시킬 때는 절반만 넘으면 되지만요. 논의를 마치고 표결 단계로 넘어가려면 100명 중에 60명이 동의해야 된다.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7일이 지나가면 의원들이 여름 동안 지역구로 돌아가서 국회가 한동안 멈출 예정이죠. 그 전에 끝내는 게 현재 미국 공화당의 목표고요. 며칠에 어떤 절차가 열리는지 이 시간표는 어제 영상에서 자세히 전달을 드렸으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른 걸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그리고 표입니다. 근데 이 표 계산 자체가 기사 제목처럼 간단하지가 않아요. 지금 기사들은요 전부 다 민주당 표심에 달렸다라고 쓰고 있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원은 공화당이 53석, 민주당 쪽이 47석이죠. 근데 이 53이라는 숫자부터 속사정이 존재하고 있는데 지난 12일에 공화당의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렸죠.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고인의 여동생 달린 그레이엄 씨를 남은 임기 동안 그 자리에 임명을 했고요. 14일에 취임 선서까지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53명 중에 한 명은 의원이 된 지 이제 겨우 2주가 된 분입니다. 여기서 더 빼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공화당의 맥코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유가 공개되지 않은 입원 때문에 표결에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표를 던질 수 있는 공화당 의원은 5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변수가 있어요. 이 공화당 홀리 의원이랑 폴 의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슷한 코인 법안에도 반대표를 던졌던 분들인데 이번에도 반대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럼 공화당에서 확보할 수 있는 찬성표는 50표 안팎까지 내려오게 된다는 건데요. 그럼 목표 표수 60표까지 가려면은 민주당에서 7표가 아니라 10표 이상이 나와줘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민주당 쪽의 의원의 단계에서 찬성했던 의원이 2명 있긴 하지만요. 지금 공화당과 협상 중인 민주당 의원이 7명이 있고 근데 이 7명 측에서 전부 다 찬성으로 돌아서더라도 겹치는 인원들을 어떻게 세느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몇 표가 비어가지고 통과가 불투명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매체 크립토 타임스도 60표까지 최소 9표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집계를 남겼고 여기까지는 워싱턴에서 나온 발언들이랑 표결 기록들 그리고 보도들의 시간 순서대로 이어붙였습니다. 그럼 지금 모자란 9표에서 10표 정도 과연 어디서 데려올 수 있을까요? 사실 역사적인 전례가 딱 한 번 있었는데요. 바로 작년 6월입니다. 값이 출렁이지 않게 일정하게 묶어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었는데 그때 표결 결과가 68대 30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무려 18명이 찬성으로 넘어왔었고 공화당에서 반대한 건 방금 말씀드린 홀리, 폴 이 2명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두 자릿수 표가 넘어온 적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필요한 9표, 10표가 산수로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라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지점이 하나 나와요. 그 당시 찬성했던 의원들 가운데 핵심 인사들이 지금은 이 법안이 아직까지 부족하다 이런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부커 의원을 포함한 7명이 지난주에 공개된 최신 문헌을 보고도 윤리 규정이라거나 자금 세탁 방지처럼 앞선 영상들에서 다뤄온 그 조항들이 여전히 미흡하다라고 밝힌 건데요. 아예 공개적으로 반대를 선언한 민주당 의원들도 있고요. 작년에는 찬성했던 사람들이 왜 올해는 멈춰섰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미국 상원 공화당의 원내대표 튠 의원이 기자들 앞에서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여름 휴회 전에 이 법안을 통과까지는 끝내긴 어려울 것 같다. 근데 표결 자체는 시작을 해보고 싶다라고요.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통과가 어렵다고 스스로 말을 한 사람이 왜 표결은 굳이 열려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CNBC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지금 목적은 통과가 아니라 상원의원 100명 전원을 기록에 남기는 것이다. 표결이 열리면 누가 찬성이고 반대인지가 의원 이름 옆에 공식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개된 숫자들 뒤에서 제가 읽어낸 계산들을 말씀드리는 순서입니다. 지금 기사 어디에도 이렇게 쓰여있지 않습니다. 올해 11월 미국은 중간선거를 치를 예정이죠. 그리고 코인 업계에서는 선거 때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쓰는 후원 조직들이 있는데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 코인 투자사 스카이브리지의 대표 스카라무치는 최근 인터뷰에서 젊은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는 11월 선거 앞두고 코인 업계, 그 후원 조직들을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번 표결에서 설령 60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공화당 입장에서는 크게 잃을 게 없어요. 반대한 의원 명단이 남을 거고요. 그 명단은 선거 기간 내내 압박 재료가 될 겁니다. 실제로 백악관 쪽 코인 담당 고문은 8월 첫 주 통과도 여전히 가능하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같은 편 안에서도 끝까지 밀자는 쪽, 그리고 속도를 조절하는 쪽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아까 그 확률 붕괴가 설명이 됩니다. 돈을 건 사람들이 내린 거는 이 법이 죽을 확률이 아니라요. 올해 안에 끝날 확률이었다는 겁니다. 원내대표의 그 발언이 나온 직후에 확률이 30%대로 꺾였었거든요. 근데 표 계산과 날짜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 주에 새로 목소리를 낸 쪽이 2개가 더 있는데요. 한 명은 반대편, 한쪽은 찬성편입니다.
먼저 반대편의 목소리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뉴욕주의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에서 법을 어긴 사람과 회사를 수사하고 소송을 거는 최고 책임자인데요. 이 사람이 미국 시간 기준 월요일에 상원 소위원회에 서면 증언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드리자면요. 지금 클래리티법이 무난대로 통과되면은 주 정부가 코인 사기를 단속할 권한이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근거로서 자기 사무실 수치를 들었는데 최근 3년 사이 코인 사기 신고가 3배로 늘었고 5년 동안 접수된 피해 신고액이 우리 돈으로 7,400억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여러 사람의 코인을 한데 섞어서 돈의 출처를 못 알아보게 만드는 서비스, 이른바 믹서를 거친 코인은 현금으로 바꾸지 못하게 할 것, 사기를 막지 못한 플랫폼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을 것, 그 주위에 있는 기존 법들을 그대로 살려둘 것, 그리고 코인에 이해관계가 있는 선출직 공직자는 규제에 손대지 못하게 할 것. 이렇게 어제 영상에서 이 협상 목록에 주 법무장관 관련 조항이 걸려있다.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 쟁점에 실명을 건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나선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건요. 지난 영상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경찰 쪽 단체들은 이 법에 찬성 성명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진영 안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갈렸다라는 거고, 근데 갈라진 건 그쪽만이 아닙니다. 찬성한다는 월가도 들여다보면은 한 몸이 아닌데요. 이번 주에 블랙록은 미국 정치권 사람들이 아침마다 챙겨보는 매체 폴리티코에 성명을 보냈어요. 이 법이 투자자를 우선해 두는 규제 틀로 가는 중요한 진전이라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클래리티법을 블랙록이 지지한 거죠.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도 공식 개정으로 통과를 지지한다라고 밝혔고 그 전에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CEO, 찰스 슈압까지도 지난 영상 통해서 전해드린 대로 지지 선언이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같은 월가의 JP모건 다이번 회장은 지난 5월달 정반대로 말을 했었죠. 은행들은 이 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자기는 절대로 관여하지 않겠다라고요. 결국에 문제가 터질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갈리는 걸까요? 이 갈림선은 스테이블 코인 보상 조항입니다. 이 법안의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이자 비슷한 보상을 주는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코인을 들고만 있어도 보상이 붙는다? 그럼 은행에 넣어둔 예금이 코인 쪽으로 옮겨갈 수 있겠죠. 예금으로 장사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반가울 리가 없겠죠. 또 반대로 블랙록이나 플랭클린 템플턴 같은 자산 운용사들은 이미 코인 현물 상품을 팔고 있고 미 국채를 코인 형태로 만든 펀드까지 굴리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규칙이 확정돼야지 그 사업을 더 키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지지 성명들 자체가 이 단순한 응원이 아니에요. 자기 사업이 걸려있는 자기 이속들 채우기 위한 회사들의 요청서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 지지 성명이 아무리 많이 쌓여도 그 회사들한테는 상원 표가 없습니다. 그 표는 상원 의원 100명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명 자체가 표가 아니라 압박 수단입니다. 그리고 확률 78%에서 38%까지 이 낮아진 추락세는요. 법안의 사망 선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 아니라는 이 조건이 붙은 확률이 다시 매겨진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번 표결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통과냐 부결이냐가 아니라요. 민주당 쪽 찬성이 몇 명까지 올라가느냐. 아까 계산한 필요치가 9에서 10이었죠. 다만 첫 번째 표결에서 민주당 찬성이 그 근처까지도 붙는다. 설령 이번에 60을 못 채워도 9월 달에 다시 밀어붙일 만한 힘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한참 못 미친다. 그럼 올해는 어렵다는 신호가 되겠고요. 이 표결 하나에 찍히는 그 숫자가 앞으로 몇 달의 흐름을 미리 보여준다라는 거고 현 상황에서 이번 주에 절차가 열린다라고 할지라도 8월 7일 전에 통과까지 완주한다기보다는요. 이 찬성과 반대 기록을 확보해두고 9월 달에 다시 미는 그림이 예상이 됩니다. 먼저 원내대표 본인이 휴회 전 완주는 어렵다라고 이미 말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상원 일정 자체가 지금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그레기엄 의원의 기리는 성격의 러시아 제재 법안, 국방 관련 법안 같은 처리 순서가 앞에 밀려있다는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공화당 케네디 의원은 휴회 전에 표결조차 못하면 법안에 힘이 빠질 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돈을 걸고 있는 시장이 이미 그렇게 가격을 매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켜볼 건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표결에서 민주당 찬성 숫자가 몇 표나 나올지, 홀리와 폴 그리고 맥코널 의원이 실제로 표결에 참여하는지 어느 쪽에 서는지에 대해서 볼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표결 전후로서 그 확률 숫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립니다. 카스피해에서 장거리 공격으로 매우 강력한 성과를 냈다라고요. 이란과 관련된 군수물자, 그러니까 전쟁에 쓰이는 물건을 실어 나르던 배들과 군한 한 적을 때렸다는 내용이었었는데 이 우크라이나의 정보기관 설명은 조금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이란과 러시아 사이에서 군수 화물을 옮기면서 이 국제적인 제재,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라가 함께 정해놓은 거래 금지 조치를 피해 다니면서 운항을 해왔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따른 이란의 반응은 실제로 빨랐고 또 수위도 높았습니다. 이란의 외무부는요, 그 배가 군수 물자를 나르는 배가 아니라 평범한 상선이었다라고 반박을 했고 그리고 이번 공격으로 인해서 선원 1명이 숨졌고요.
한 명이 다쳤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숫자 자체가 이란 정부 발표 기준이고요. 외신들도 독립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은 이 공격을 전쟁의 불길을 더 키울 침략 행위라고 불렀고, 테헤란에 있는 우크라이나 외교관들을 불러가지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한 걸음 더 나아갔는데요. 이건 이스라엘이 시켜서 벌인 일이고 또 유엔 헌장 위반이다라고요. 그러면서 키이우가 한 짓은 응답 없이 넘어갈 수 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번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세계관이 두 개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느낌입니다. 원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었죠. 그리고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란을 건드려버렸기 때문에 이 전쟁 자체가 지금 한 개로 합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커졌다, 이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여기서 더 무서운 점이 뭐냐면요. 만약에 이란과 러시아의 협공으로 우크라이나가 공격당한다. 그렇다면 유럽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우크라이나가 밀려버리면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게 유럽연합이기 때문에, 그럼 이번 뉴스 하나로 인해 가지고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상당히 강력한 악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젤렌스키 대통령 발표에는 배 이야기보다 훨씬 더 무거운 내용이 하나 더 들어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인공위성으로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촬영을 하면서 그 사진을 이란에 넘겨주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위성이 그 지역을 찍은 시점과 이란이 그 기지들을 공격한 시점이 맞아떨어진다. 공격 전에는 준비용으로서, 공격 후에는 피해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라 정보기관에 이 자료를 공유하라는 지시까지도 내렸는데, 물론 이 위성 이야기가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쪽 주장 단계라서요. 독립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시장 전문가들이 왜 이번 일을 두고 유럽의 전쟁과 중동의 전쟁이 더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얽혔다라고 말하는지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만 그나마 안도할 점은 이 카스피해 같은 경우는요, 이름에 바다가 들어가 있지는 해요. 근데 태평양이나 대서양 같은 큰 바다랑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방이 육지로 막혀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의 바다인데요. 해안을 맞댄 나라는 딱 5개입니다. 러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까지.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군함들은 이 바다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남쪽 바닷길이 사실상 막혀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카스피해가 이란이 러시아랑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 쪽과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남은 무역 항로 역할을 해왔다는 게 지금 외신들의 설명인데요. 이란 스스로도 이번 공격을 자기 경제의 동맥, 그러니까 나라 경제에 꼭 필요한 길을 위협한 일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인데, 우크라이나 쪽의 발사 지점에서 이 바다까지는 직선으로 약 1,0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의 2배가 넘는 거리를 드론이 날아가가지고 폭격을 했다는 겁니다. 이 참고로 카스피해가 공격당한 것 자체가 처음은 아니에요. 지난 5월 달에도 러시아 군함이 이 바다에서 공격을 받았었고요. 이번에 새로운 거는 이란 선원이 숨졌다는 발표가 나왔고, 이란이 직접적으로 응답을 예고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읽어보시려면 반드시 옆에 놓고 보셔야 될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미국과 이란은 서로에 대한 공격을 멈춘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몇 달째 이어지던 두 나라의 충돌이 지난주 후반부터 멈췄고요. 중동의 오만이라는 나라가 중간에 서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인 오늘까지 그 멈춤은 이틀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엔과 나가 있는 미국 대사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외교가 진행되도록 두고 있다고 밝혔고, 이란도 역시 미국을 향한 보복적인 행동은 멈춘 상태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란이 화를 낸 방식에 답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한 건 분명하죠. 근데 그 항의 전화를 누구에게 걸었는지 보면은 그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락치 장관이 전화한 상대는 러시아 외무장관, 그리고 유럽연합의 외교 대표였습니다. 이 비난의 대상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명단에 미국이 없죠. 자기 배가 공격당해가지고 선원이 숨졌다라고 발표한 나라가 정작 몇 달 동안 자기를 폭격하던 미국과의 대화는 이틀째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란은 이 사건과 미국과의 협상을 따로 떼어가지고 관리하겠다는 신호로서 읽어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 화는 키이우랑 이스라엘 쪽으로 내고요. 미국과의 대화는 지키겠다는 스탠스죠. 근데 저는 이 사건에서 이 배보다 훨씬 더 조심해서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성 사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쪽 주장 단계죠. 하지만 만약에 미국 정부가 이 주장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이야기의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고, 미국의 군인들이 있는 기지가 러시아의 도움을 받은 공격에 노출됐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미국이 지금처럼 이란과 마주 앉아 있기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정말로 시장을 흔들게 된다면요, 그 경로는 이란의 보복 정도가 아니라요, 미국의 반응을 지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판단입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낙폭을 기록을 하면서 리플 XRP도 마찬가지로 지금 1600 라인이 깨져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지켜볼 승부처 딱 세 가지 정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란의 응답이 실제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미국과 이란의 멈춤이 이번 주를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 위성 주장을 공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지, 이 기본적인 경로는 이렇습니다. 이란의 대응이 우크라이나의 방향에 머물고 오만의 협상이 계속해서 굴러간다. 유가는 내려앉은 자리를 지키게 될 거고요. 그러면 여름 내내 코인 시장을 위에서 누르던 가장 무거운 변수 하나가 빠지는 셈이겠고요. 이게 리플 XRP 입장에서는 1650원대 회복을 시도해볼 만한 조건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는 근거는 총 세 가지입니다. 이 멈춤이 이틀째 실제로 유지가 되고 있고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란의 항의 전화 명단에 미국이 빠져 있었습니다. 말보다 정확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게다가 시장이 이미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유가 급락, 2,400억 청산, 공포지수가 다시 한번 역대급 공포 단계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미 폭락을 해버린 상황에서 바닥 찍고 반등하는 시나리오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렇게 반등하지 못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란의 보복이 미군이나 미군 자산을 겨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리고 어느 쪽이든지 간에 공격을 다시 시작해가지고 이 멈춤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위성 지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강경하게 돌아서는 경우,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 반등 시나리오는 접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확인하실 건 딱 세 가지로 좁혀지겠죠. 이란의 응답이 언제 나오는지, 또 어디를 향할 건지, 유가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지, 그리고 리플 XRP 가격 기준으로 1650원대를 다시 되찾는지, 마지막 하나는 업비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크라이나가 카스피에서 이란 관련된 선박을 공격했고요. 이란은 응답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폭락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란의 항의 전화 명단에 미국은 없었고요. 미국과 이란의 멈춤이 이틀째 이어지게 되면서 유가는 단기 급락했고 또 코인 시장은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승부처는 카스피의 배가 아니라 그 멈춤이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XRP가 1650원대를 되찾느냐,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응답이 키이우로 향하게 될지 아니면 판 전체를 다시 한번 또 뒤집게 될지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이란의 실제 대응이 나오거나 상황이 크게 움직인다, 긴급 속보로서 다시 한번 그 데이터들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클래리티법의 표결이 미뤄질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죠. 근데 이 소식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이상한 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는데요. 반대표가 한 편도 없는데 법안이 뒤로 밀려날 수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지금 미국 상원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규칙이 하나 있거든요. 오늘 이 규칙 하나만 이해하고 가시면은 클래리티법의 8월과 9월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고, 지금 미국 매체 코인데스크가 전한 내용인데요. 미국의 상원이 러시아 제재 법안과 정부 인사 인준을 먼저 처리하기로 하면서 암호화폐 법안이 클래리티법이 일단 뒤로 밀렸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안에 움직이긴 어렵고요. 또 빨라야 다음 주라는 건데, 문제는 다음 주가 상원이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주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못하면은 다음 자리는 9월 달이고, 그 이견이 계속된다면은 올해 안에 통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문장까지도 나왔습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이 미국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 표결을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반대해서 진 것도 아니고요. 표 대결에서 밀린 것도 아니라는 얘기겠죠. 근데도 순서는 뒤로 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 정답은 미국 상원이 일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기본부터 짚자면은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 둘로 나뉘어 있고요. 법이 되려면 두 곳을 모두 통과해야 됩니다. 그 중에 상원 본회의에서는 오래된 관행이 하나 있는데요. 찬반이 갈리는 쟁점 법안은 한 번에 딱 하나만 다루고, 법안 하나를 표결까지 끌고 가려면 정해진 절차랑 기다리는 시간들이 여러 개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쟁점 법안이 끼어들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상원에서는 이 표 숫자만큼이나 어떤 때는 표 숫자보다도 더 지금 그 한 자리를 무엇이 차지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그 한 자리는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코인데스크가 정리한 이번 주 상원 일정을 보면요.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이 공화당의 튠 원내대표가 정부 인사 인준부터 묶어서 처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인준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뽑은 사람을 미국 상원이 승인해주는 절차를 뜻하는데, 그리고 미국 화요일 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러시아 제재 법안으로 넘어가서 표결까지 가기 위한 첫 번째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러시아 제재 법안 같은 경우는 러시아 지도부를 제재하고 또 러시아랑 거래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를 물리는 내용들인데, 이번 달에 세상을 떠난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생전에 밀던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고인을 추모하는 이런 이름까지도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국내 기사에는 빠져있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워싱턴과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그레이엄 의원의 장례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 상원의원들의 시간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미국 상원의 한가운데에 있는 거는 사실상 법안이 아니라 장례인데 인준, 장례, 그리고 추모의 이름이 붙은 러시아 제재 법안까지 이 세 가지가 이번 주를 채우고 나면요. 미국의 상원은 8월 7일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8일부터 여름 휴회, 그러니까 의회가 일을 쉬는 기간에 들어가게 될 거고 클래리티법 차례가 온다라고 해도 빨라야지 다음 주 휴회 직전 며칠뿐인 겁니다. 그리고 속보 뉴스 보도 원문은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클래리티법은 어차피 아직 표결에 붙일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요. 이 트럼프 측에서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암호화폐 사업에 관여하는 걸 막는 조항, 이걸 두고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아직도 절충점을 찾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백악관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제한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래도 양쪽 전부 다 대화는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월요일에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 조항을 주제로 행사를 열기도 했었고 지난 영상에서도 숙제로 드렸던 미국 목요일까지의 협상 시한 그대로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헤드라인만 보면 러시아 제재가 클래리티법을 밀어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원문을 끝까지 읽으면 그 순서가 반대라는 겁니다. 클래리티법이 아직 표결에 나설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렇게 비어있는 시간을 다른 안건들이 가져간 겁니다. 그렇게 순서에서 밀렸다는 것과 준비가 안 됐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에 얘기라면 억울한 거지만요. 뒤에 얘기라면 시간이 더 필요한 것 뿐이니까요. 이 구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뉴스에서 정말로 이상한 부분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을 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3개를 차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클래리티법의 앞순서를 차지한 그 러시아 제재 법안. 사실은 이 법안도 이번 여름에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하원이 이미 8월 31일까지 휴회에 들어갔거든요. 법이 되려면 상원과 하원을 전부 다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미국의 상원이 다음 주에 러시아 제재를 통과시켜도 이 법안이 대통령 책상에 도착하는 건 빨라야 9월입니다. 공화당의 케네디 의원은 대놓고 불만을 표현했죠. 표현은 이미 충분한데 왜 지금 표결을 안 하느냐. 다음 주에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게다가 트럼프 측에서 이 법안에 이란 제재까지도 추가하자고 요구를 하면서 이 조율할 내용들이 더 늘었다는 보도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리자면요. 지금 미국 상원의 시간을 가져가는 법안조차도 이번 여름 안에는 마지막 단계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거고 급해서 먼저 처리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서가 그렇게 잡히게 된 겁니다. 게다가 두 번째로 튠 원내대표의 말인데요. 이 코인데스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휴회 전에 클래리티법을 다루고 싶다라고요. 다만 표가 어디에 있는지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짧은 문장인데 이 안에 이 법이 안고 있는 문제 2개가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한 개는 오늘 내내 말씀드린 시간 문제, 또 다른 한 개는 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찬성 60명이라는 기준을 채울 수 있느냐 하는 계산들, 이 표 계산은 그것만으로 영상 하나가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따로 준비해가지고 자세히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표가 모자란 상태에서 표결을 서두르면 여기서 남는 건 부결이라는 기록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을 때 서두르지 않는 거는 뒤집어 보면 지는 기록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택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의외인 대목일 텐데요. 이 국내 기사의 맨 마지막 문장 기억하시나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도 하원체 의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있다는 거. 이렇게 끝나죠. 다들 이 문장을 형식적인 절차 얘기로 읽고 넘어가십니다. 근데 지금 워싱턴에서는 대통령 서명이 형식이 아닙니다. 실제 3주쯤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의회가 주거비를 낮추는 큰 주택법안을 통과시켰었는데 하원에서 358대 32, 상원에서 85대 5, 반대가 거의 없는 압도적인 통과 수치였었죠. 서명식 날짜까지도 잡혀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 쪽에서 서명식 직전에 갑자기 서명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법안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투표할 때 시민권 증명과 신분증을 요구하는 다른 법을 의회가 먼저 통과시키라는 거였는데요. 그 전까지는 법원은 서명을 안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택법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없던 일이 됐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7월 10일에 법이 됐습니다. 대통령 서명도 없이 법이 됐어요. 미국 헌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미국의 의회가 법안을 보내면 대통령은 일요일을 빼고 열흘 안에 서명을 하든지 아니면 거부권을 쓰든지 해야 됩니다. 만약에 거부권이라는 건 대통령이 이 법안은 안 된다고 의회로 되돌려보내는 권한이고 근데 서명도 안 하고 거부권도 안 쓴 채 열흘이 지난다. 그럼 그 법안은 자동으로 법이 됩니다. 이 주택법안이 바로 그렇게 대통령 서명 없이 법이 된 사례겠죠. 그래서 이게 클래리티법에 왜 중요하냐? 대통령 서명 절차라는 마지막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서명을 안 해준다고 법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갈림은 대통령 거부권을 쓰느냐?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클래리티법을 빨리 완성하라고 공개적으로 재촉해온 당사자죠. 자기의 암호화폐 사업을 제한하는 조항이 들어있는 법을요. 물론 코인데스크는 그렇다고 이 법안이 아무 탈 없이 서명까지 간다?
여기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신중하게 적었습니다. 저도 그 신중함까지도 같이 전달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걸 날짜로 바꿔보자면은 이 다음 주 휴회 직전 며칠, 그걸 놓치면은 상원과 하원이 9월 몇 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코인데스크 표현으로는 그게 사실상 마지막 정규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11월 달 중간 선거가 있고요. 선거가 끝나면 의회는 레임덕 회기라는 기간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선거에서 떨어졌거나 그만두기로 한 의원들이 내년 1월 새 의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기간인데요. 이 기간에는 막판 큰 타결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또 반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멈춰버리기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법안이 끝내 무산된다. 그럼 업계의 차선책은 먼저 통과되어 있는 스테이블코인법을 시행해 나가는 거, 그리고 미국 SEC랑 CFTC, 그러니까 주식과 코인 같은 시장을 감독하는 미국의 두 기관이 하는 정책 작업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미국 상원은 인준과 장례랑 러시아 제재로 지나가게 될 예정이고, 클래리티법의 현실적인 최선은 다음 주 휴회에 들어가기 직전 이 표결로서 가는 첫 번째 절차란으로 시작을 해두는 겁니다. 코인데스크도 업계가 지금 바랄 수 있는 최선은 의원들이 흩어지기 직전 그 첫 번째 절차를 밟아두는 것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그게 만약에 된다면 8월 첫 주는 아주 빡빡한 일정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다음 자리는 9월 달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번 주 후반에 클래리티법의 첫 번째 절차가 갑자기 제출되는 경우, 그러면 오늘의 연기 전망은 그 자리에서 무효가 되겠죠. 그리고 미국 목요일까지의 윤리조항 협상이 깨졌다고 공식화되는 경우, 그때는 연기가 아니라 무산 쪽으로 이야기의 틀 자체가 바뀌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러시아 제재가 다음 주까지도 상원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경우, 그러면 휴회 전에 첫 번째 절차조차 어려워질 거고 9월달 시나리오가 일찍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이 경로를 기본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먼저 상원이 미국 화요일 밤 러시아 제재의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는 거, 그리고 쟁점 법안은 한 번에 하나라는 관행들, 이 두 가지가 이번 주의 구조를 이미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클래리티법 자체가 아직까지 표결 준비가 안 됐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동시에 양쪽이 협상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협상이 끝난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상태란 뜻이겠죠. 게다가 튠 원내대표가 휴회 전에 다루고 싶다는 의사 자체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이 붙었을 뿐이지 포기하겠다는 말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죠.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